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이번 시간은 온라인 강의 3회차 시간입니다. 2회차 강의 내용을 간단히 정리하고 이 시간도 무역관리에 대한 내용을 이어서 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2회차에서 우리가 학습한 내용은 무역관리는 주로 법적으로 이루어지기에 우리는 무역 관련 기본법을 간단히 살펴보았죠. 그 중에서도 대외무역법을 중심으로 품목에 대한 관리 체계와 무역의 주체에 대한 관리에 대해서 학습하였습니다. 어, 다들 기억하시나요? 자, 그럼 이번 시간은 거래 형태별 무역 관리에 대해서 살펴봅시다. 현재 대무역법상의 이 수출입의 거래 형태는 크게 일반 거래, 즉 정상 거래와 특정 거래로 나누어 볼 수가 있는데요. 대무역법상 승인 또는 요건 확인 절차가 필요 없는 이런 정상 거래, 즉 이 특정 거래 형태에 해당되지 않는 경우에는 바로 거래 형태별 수출입에 어떠한 제한을 두고 있지는 않습니다. 가령 대금 결제 방식에 따라서는 뭐 신용장 방식이라든가 추심 방식, 뭐 송금 방식, 뭐 오픈 어카운트 방식, 그리고 뭐 팩토링, 포베이팅 방식 이런 방식이 있고, 또한 뭐 전자결제나 뭐 에스크로, 뭐 페이팔, 알리페이 이런 다양한 대금 결제 방식에 따라서 구분을 하기도 하죠. 이러한 내용은 앞으로 우리가 구체적으로 살펴볼 시간이 있으니까 그때 자세하게 살펴보기로 하고요. 이 시간은 바로 특정 거래 형태를 중심으로 학습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특정 거래가 뭔지 한번 이해해 봅시다. 특정 거래는 이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에게 신청해서 승인을 얻을 경우에만 수출입이 가능한 이런 거래 형태이죠. 그럼 왜 이런 수출입에 제한을 두고 있을까요? 그 이유에 대해서는 여러분 한번 스스로 한번 찾아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그럼 우리가 살펴볼 특정 거래 형태로서 수탁, 위탁, 가공무역 방식으로부터 한번 봅시다. 자, 가공무역에 대해서는 모두 이해하시죠? 자, 많이 들어봤을 거라 생각됩니다. 먼저 위탁 가공무역을 예를 들어 한번 설명해 보죠. 자, 한국의 이 수출업자, 즉 위탁자와 비엔남, 베트남의 수입업자, 수탁자 간에 바로 위탁 가공 계약이 체결됐다고 가정하고, 그래서 한국의 위탁자, 수출업자가 원자재를 수출을 하면 이 베트남 수탁자 공장에서 제조, 가공을 하겠죠. 그래서 완제품이 만들어지면 이 완제품을 어, 한국 수출업자가 재수입을 하면 베트남 수입업자에게 가공임을 지급하는 방식이다라고 보시면 되죠. 그래서 이러한 위탁 가공 무역은 뭐 섬유류나 뭐 일부 뭐 전자 산업들 이런 산업 등에서 이 노동 집약적인 이 사양 산업의 경우에 국내에서 생산하면 더 이상 뭐 수출 경쟁력을 유지할 수 없기 때문에 산업 구조 조정이라든가 이런 과정을 거쳐서 국내의 이 유유 설비를 이제 해외 이전해서 해외 투자와 연계하여 이루어지고 있는 이 수출 거래 방식이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러한 가공무역 방식은요, 주로 외국 또는 국내의 이러한 뭐 저렴하거나 아니면 또 숙련된 노동력을 이용하거나 고도의 기술을 이용하고자 할 경우, 또는 현지 생산을 통해서 해외 시장의 접근의 일환으로 이 본국의 모회사와 이 해외에 진출한 이 자회사 간에 많이 이용되고 있는 수출입 거래 형태가 바로 수위탁 가공무역 방식이다라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다음은 위수탁 판매 방식입니다. 자, 이 방식은요, 위탁자가 물품을 대금 결제를 받지 않고 무한으로 외국에 있는
거래 상대방 즉 수탁자에게 수출을 하고 그 물품이 판매된 범위 내에서 일정한 판매 수수료를 공제하고요. 대금을 지급하는 방식이죠. 물론 판매되지 않는 이런 물품에 대해서는 계약 기간이 종료가 된 후에 수출업자에게 다시 어, 재고 물품을 송부하는 방식이다 보시면 됩니다. 이 위탁 방식은요, 위탁 판매 방식은 수출업자 입장에서 보면 새로운 수출에 대한 위험을 제거할 수가 있고요. 또한 이 해외 시장 개척을 위한 방법으로 이러한 위탁 판매 수출 방식을 활용할 수가 있겠죠. 그리고요, 위탁 판매 수출과 좀 유사한 거래 형태가 있는데, BWT 방식이라고 해서, Bonded Warehouse Transaction 이 방식이 있는데요. 이 방식은 우리나라의 수출업자가 해당 지역의 지점 또는 사무소를 설치해 놓고 거래 상대국 정부로부터 허가를 받은 뭐 보세 창고 이런데 상품을 무한으로 반출을 해서 현지에서 상품의 구매 계약이 성립되어서 판매하는 거래 방식이 바로 BWT 방식이 있습니다. 이 BWT 방식은 수입자와 사전에 매매 계약을 체결하진 않죠. 사전 계약 없이 수입자가 미확정된 거죠. 아직 결정된 상태가 아니죠. 그런 상태에서 거래가 진행되는 형태죠. 그래서 일반적으로 범용성이 많은 이 원자재라든가 선용품 이런 것 등의 거래에서 BWT 방식이 많이 활용되고 있기도 합니다. 다음은 중개무역 방식에 대해서 살펴봅시다. 중개무역은요, 영어로 intermediary trade라고 하고 있죠. 이 방식은 중개국이 수출할 것을 목적으로 물품을 수입을 해서 이 제3국으로 수출하는 방식입니다. 간접적인 방식이죠. 그렇죠. 예. 이 방식은 수입액과 수출액의 차액을 얻을 목적으로 이루어지는 거래 방식이다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수출입 차액, 중개 차익이죠. 이것이 바로 중개 수수료를 얻을 수 있겠죠. 참고로 발음상으로 좀 구분이 좀 어렵습니다만 중개무역이 있죠. 영어로는 머천다이징 트레이드라고 하는데 이러한 머천다이징 트레이드와 인터미디리 트레이드에 대해서는 서로 비교해서 좀 구분해서 이해해둘 필요가 있겠습니다. 다음은 외국 인도 방식 수출과 외국 인수 방식이 있습니다. 자, 외국 인도 수출은요, 국내에서 수출 통관되지 않는 물품을 외국에서 외국으로 인도해서 매각을 하면 그 대금은 국내에서 영수하는 거래 방식이죠. 주로 이 방식은 뭐 산업 설비를 수출하거나 해외 건설 등에서 많이 이용되죠. 그래서 해외 사업 현장에서 사용하고 나면 그 기자재 등을 국내로 반입하지 않고요. 이를 다시 해외로 매각하거나 아니면 어, 당해 항해 중이거나 아니면 어로 작업 중인 선박을 현지에서 수출하고자 할 이럴 경우에도 이런 거래 방식이 이용될 수가 있겠죠. 그리고 외국 인수 수입은요. 물품을 외국에서 조달을 하고 외국의 사업 현장에서 인수하고 대금을 국내에서 지급하는 거래 방식이 바로 외국 인수 수입이다라고 이해하셔야 됩니다. 다음은 이어서 임대차 수출입 방식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봅시다. 임대차 계약은요, 여기서 사용대차 계약도 포함됩니다. 자, 임대차 계약에 따라서 물품의 임대료를 받거나 임차료를 지급하는 조건으로서
이 물품을 수출하거나 수입한 후에 그 임대차 계약 기간이 종료되고 나면 그 임대 물품이나 임차 물품을 뭐 재수입 또는 재수출하는 방식. 그래서 임대차 계약 기간 종료 전이나 또는 종료 후에 이 소유권을 이전받는 이 수출입 거래 형태가 바로 임대차 수출입 방식이다라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자, 이 방식 생산 설비 등 이 거대 자본이 요구되는 경우 그리고 뭐 의료 연구라든가 컴퓨터 이런 것 등은 물품 가격이 좀 고액이죠. 그렇지만 이런 제품들은 제품 수명 주기가 상대적으로 짧은 이런 물품은 수입할 때 이 자금 압박을 받을 수 있죠. 그래서 이런 자금 압박을 줄이거나 아니면 신제품 개발에 그런 신제품 개발에 따른 이런 위험을 회피하는 이런 수단으로 임대차 계약 방식을 활용할 수가 있겠습니다. 얼마 전까지만 해도 우리나라는요 임차 방식의 수입만 했었는데 이제는 우리나라도 기술이 발전해서 후진국에 이러한 방식으로 생산재를 수출하고 있습니다. 자, 다음은 연계무역이죠. 연계무역에 대해서 살펴봅시다. 연계, 어, 연계 뭘 연계시킬까요? 자, 연계무역은 일반적으로 수출과 수입이 연계된 모든 형태의 이런 무역 거래를 총칭하여 부르는 말이다라고 이해하시고 가트 규정에 따르면요, 연계무역을 물물 교환 그리고 구상무역, 대응구매 그리고 산학협력 이런 제품 판매 방식이죠. 이런 네 가지로 구분을 하고 있습니다. 자, 먼저 물물 교환부터 살펴보죠. 자, 이 방식은요, 환거래가 발생하지 않는 아주 단순한 물품 교환 방식입니다. 어, 이 방식이 가장 오래된 이러한 무역거래 형태지만 현재도 이 뭐 선상교역이나 중국 뭐 러시아간이라든가 중국 비엔남간 이러한 국가들의 어떤 국경무역에서는 상품이 1대1로 교환되는 형태로 많이 아직까지 활용되기도 합니다. 다음은 구상무역입니다. 구상무역은 물물 교환의 형태와 동일하다고 하지만 이때는 구상무역은 환거래가 발생합니다. 물물 교환은 물건과 물건을 상환할 만큼 막 교환하는 것이지만 구상무역은 물건과 물건을 교환하지만 수출과 수입이 이루어지지만 대금 결제가 이루어진다고 보시면 되죠. 그래서 이 구상무역을 수출하고 나면 수입 대응 의무는 뭐 제3국에 증가할 수 있다는 특징이 있고요. 구상무역은 원칙적으로 수출 계약 따로 수입 계약 따로 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의 계약서로 작성이 되고요. 대응 수입 이행 기간은 보통 한 3년 이내에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대금 결제가 상계되어야 하기 때문에 여기에서는 좀 특수한 신용장이 대금 지급 방식으로 활용되고 있습니다. 여기서 사용되는 특수한 신용장이라고 하면 바로 동시 개설 신용장, back to back credit, 그죠? 동시 발행 신용장이죠. 또 한 가지는 기탁 신용장, escrow LC, 그리고 토마스 신용장, 이런 특수한 신용장들이 구상무역의 대금 결제 방식으로 이용이 됩니다. 이들 신용장에 대한 자세한 뭐 설명은요, 우리가 앞으로 배울 교재 6장에 수출대금 결제 방식 제4절에 신용장에 의한 결제에서 우리가 구체적으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대응구매죠. 대응구매는요, 구상무역과 마찬가지로 수출과 수입이 일정 비율에 상당하는 상품을 대응 수입을 할 의무가 부과되는 것이죠. 그러나 구상무역과의 차이점은요, 형식적으로 수출 계약과 수입 계약이 별도로 체결됩니다. 앞에서 구상무역은 수출 계약, 수입 계약 하나의 계약으로 계약이 체결되지만
대응 구매는 수출 계약 따로, 수입 계약 따로 이루어지죠. 그래서 완전히 분리된 이 두 건 이상의 일반 무역 거래 형태를 취하게 됩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수출 대금과 이 수입 대금이 상계되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이 두 개의 일반 신용장이 발행된다는 점이죠. 앞에서 구상무역에서는 이러한 특수한 신용장이 이용이 되었다고 하면 대응 구매에서는 일반적인 신용장이 발행이 된다는 점입니다. 그리고 대응 수입의 뭐 이행 기간도 대응 구매 방식에서는 통상 한 5년 이내에 이루어진다는 점에서 차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연계무역의 여러 형태 중에서도 가장 많이 이루어지는 방식이 바로 이 대응구매 방식이고요. 주로 동구권과의 어떤 거래 시에 이 대응구매 방식이 많이 활용되고 있습니다. 자, 넷째는 제품 환매 방식입니다. 플랜트나 기술 수출 이런 것 등에 대응해서 그 대가를 그 당의 설비 기술을 사용해서 생산되는 제품을 수입하는 방식이죠. 어, 산업협력의 일종으로 이 원조로서 수출한 설비나 기술에 의해서 이 생산되는 제품을 수입하는 방식이 있는가 하면 조인 벤처 같은 이런 합작 투자 형태를 취하기도 합니다. 자, 이러한 네 가지 거래 방식 외에도 절충 교육 방식이라고 하는 교육 방식이 있습니다. 주로 어, 방위 산업 분야나 항공기 산업에 적용되는 거래 형태가 이러한 옵셋 프로그램에 의한 계약이 이루어지죠. 그래서 군수품 거래 경우에 부수적으로 기술 이전 등을 요구하는 거래 형태로 활용되기도 합니다. 절충교육 거래 방식이. 자, 마지막 특정 거래 형태로서 무한 수출입 방식이 있습니다. 이 방식은요, 외국환 거래가 수반되지 아니하는 물품 등의 수출 수입을 말합니다. 국가에서는 이런 특정 거래 형태 인정 제도를 운영하는 것은 바로 이런 무한 수출이다라고 이해하셔야 됩니다. 자, 이 정도로 3회차 강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간단하게 3회차 강의를 요약을 해 보면, 자, 우리는 지금까지 무역 관리에 대하여 2회차와 3회차에 걸쳐서 학습해 왔고요. 3회차에서는 바로 특정 거래 형태에 대하여 살펴보았습니다. 이해하는데 크게 어려움이 없었을 거라고 생각이 되지만 부족한 부분이 있다면 스스로 찾아서 학습하기를 당부드립니다. 공부는 스스로 하는 것입니다. 자, 지금까지 3회차 온라인 강의를 들어주신 학생 여러분 수고가 많았습니다. 자, 모두 힘내세요. 다시 4회차 강의에서 만납시다. 3회차는 여기까지. 끝.